네, 안녕하세요. 2022년 첫 번째 토요 과학 강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벌써부터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매구녀님, 쇼님, 과알모님, 케미님, 샤이닝님 등등 엄청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네, 고승준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주제가 엄청 맛있어 보여요. 지금 과알모님도 아까 채팅창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주제가 소금을 이용한 재료과학 실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아주대학교의 류학기 교수님이시고요. 연구 분야로는 저차원 나노소재 합성 및 소자 응용, 방막 공정 개발 및 X선 분석, 그리고 고체, 기체, 표면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말만 하고 있으면 현기증 나니까 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유학기라고 합니다. 우선 저기 한국연구재단이랑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이런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나른한 토요일 오후인데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강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소금이라고요? 네, 소금입니다. 네. 갑자기 과학이 여기 재료과학 실험 이야기인데 갑자기 엄청 짭짤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소금을 이용한 재료과학 네. 실험 이야기라고 했는데 네. 여기 사전에 이제 질문들도 제가 이제 한번 훑어봤는데 사전 들어온 질문들이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소금을 이용한다고?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데 혹시 이 소금을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일단은 제목을 저도 다양한 분야를 연구를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대중 초청을 받게 되면 뭔가 좀 딱 들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는 재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그러니까 어떠한 재료를 만드는데 물에 녹는 무언가가 필요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수용성 필름, 뭐 수용성 다양한 재료들이 있는데 어떻게 밥을 먹다가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소금도 물을 녹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만큼 물을 잘 녹는 게 없는데 근데 이슈는 과연 이게 우리가 방막으로 필름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자.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면 보통 다들 요리 네. 요리하는 재료로만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도 요리 말고 다른 데서는 소금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사실 없어가지고 네. 오늘 강연에 대해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다들 이제 소금 부서지는데 잘 부서지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게 잘 부서지는 것도 잘 맞습니다. 부서지는 네. 거고 또 얘가 잘 녹아도 또 그만큼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한번 강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강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선 다시 한번 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여기 슬라이드 다 보이시죠, 그죠? 네.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일단 소금에 대한 진짜 재밌어요. 재밌는 부분은 뒤쪽 약간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는 이게 제가 재료공학을 하다 보니까 뭐 신소재공학이라고도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재료공학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저도 학부모 중에 만나보면 음식 재료 이런 거 다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거 그래서 재료공학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재미있는 근래엔 어떤 관심사들의 이슈가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환기 차원에서 먼저 한번 말씀을 쭉 드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디스플레이 응용이 가능한 그런 기초 기술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대해 소금을 이용해서 실험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저기 인트로덕션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게 그냥 있는 자료로 그림으로 가져다 보니 약간 이렇게 되고 재료과를 소개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직원들도 PPT 쭉 훑어보더니 네. 영어가 너무 많아. 진짜 영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영어는 안 읽으셔도 영어의 부담을 갖지 않고 봐도 되죠. 네네. 왜냐면 이게 딱히 뭐 잠깐 사설 얘기는 한데 우리가 정해져 있는 영어 단어를 너무 어렵게 한글로 바꾸게 되면 오히려 그게 또 이질감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 있는 그대로 오렌지는 오렌지고 TV는 TV지 그거를 뭐 다르게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단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이게
뭔지 다들 뭐 아시겠죠? 네, 숟가락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밥 먹고 포크질하고 고기 먹고 하는데 쓰는 숟가락인데 이게 사실 인류가 이 철을 잘 다룰 수 있게 된 거는 18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다들 사실 철기 시대라고 하긴 했지만 이 스테인리스 제조 기술이 녹이 안 쓰는 스테인리스가 되게 중요할 텐데 그게 잘 현대적 기술 대량 생산 같은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여기 BMF라고 제가 상품 홍보하러 온 건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되게 잘 만드는 고급 뭐 스테인리스 스킬류를 만드는 WMF 아니고 BMF라고 읽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숫자로 18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뒷장으로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죄송합니다. 네, 헷갈렸어요. 잠시. 여기 보시면 숫자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18열 숫자가 적혀져 있는 건데 이게 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가 Fe라는 원소를 쓰는데 거기 크롬이 18%, 니켈이 18% 들어가면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이 되거든요. 이게 왜 녹이 안 쓰냐면 여러분 녹이라는 거는 산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산소랑 만나면은 이게 녹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원리는 뭐냐면 크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크롬이 산소를 만나서 크롬 산화물이 되면 근데 크롬 산화물은 철 산화물이랑 다르게 그것도 산화물이 녹인데 크롬 녹은 되게 투명해요. 투명하고 깔끔하거든요. 근데 예쁜 녹이에요. 예쁜 녹인데 철보다 녹이 더 되려고 하는 성질이 더 빨라요. 그래서 철이 녹슬기 전에 지가 먼저 녹이 쓸어서 표면에다가 코팅막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철을 다룰 수 있는 학문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물론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전자공학이라든지 모든 철강 제조 공정에서 다양한 학문이 쓰이지만 순수하게 이 철이라는 성능의 개선을 하고 그죠? 스테인리스 성능을 더 좋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저온에서도 쓸 수 있고 고온에서도 쓸 수 있고 이런 기초적인 철강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저는 신소재공학밖에 없다.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생활과 되게 밀접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왼쪽은 뭐죠? 우리 이제 단종됐다고 하더라고요. 비틀 폭스바겐 옛날에 이제는 더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폭스바겐에서 컨셉트카라고 제시한 오른쪽 카가 되게 경량 전기차 같은 개념인데 사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서 봤을 때 뭐가 제일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외형? 이게 저희 학부 1학년을 대상으로 이 수업을 하면 더 멋있어졌어요. 맞습니다.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죠. 디자인 바뀌는 걸 떠나서 재료가 많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보통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대부분의 자동차에서는 철을 씁니다. 철만큼 싸고 단단한 건 잘 없어요. 네. 철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제 탄소 저감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 연비가 좋아져야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기차를 쓴다고 해도 배터리로서 한 번 충전해서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차가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여러분 주기율표 혹시 들어봤셨는지 모르겠는데 주기율표 수소, 헬륨부터 주기율표 이렇게 쭉 있으면 철이 26번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그 가스로 차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 26번까지 원소 중에 고체 중에 차를 만들 수 있는 원소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수소, 중학생들은 모를 수 있지만 고등학생들 알겠죠. 수소, 헬륨 다음에 리튬이거든요. 리튬으로 차를 만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비가 오면.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비가 오면 이제 리튬이 물과 만나서 뭐 수소 만들어서 폭발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리튬 제외하고 소듐 제외하고 나면 남는 원소가 별로 없어요. 뭐가 남아있냐면 알루미늄이냐 타이타늄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항공기라든지 이런 데는 알루미늄, 타이타늄 합금들이 되게 들어오는 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비쌉니다. 아직까지 비싸고. 그래서 현재 많이 하는 거는 포스코도 그렇고 마그네슘 있죠. 네. 마그네슘 조금 더 표면에 산화 반응이 덜 일어나게 유도를 하고 조금 더 이게 판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차량 경량화가 어떻게 보면 인류 에너지 문제 해결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런 재료도 연구를 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다시는 왼쪽 위에 모르는 거를 사람이 많을 것 아시는다고 같아요. 하면 당신은 이미 이제 라떼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 아래가 요즘에 뭐 이거보다 더 개선이 점점 더 되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뭐가 달라졌나요? 하면 또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네, 디자인이 달라졌고 액정 달라졌죠. 그 다음에 배터리 기술도 엄청나게 달라졌고 뭐 통신에 들어간 반도체 칩들도 다 개발됐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각각 단위 소자들 있죠.
디스플레이 소자, 배터리 소자, 그 다음에 반도체 통신 소자에 들어가는 다양한 반도체 등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원천적으로 재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재료 기술과 연동이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기술의 발전이 된다는 거.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것들이 다 재료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초롱님이 아까 벽돌폰 그러셨는데 벽돌폰 맞아요. 벽돌폰 저거보다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옛날에 저거를 안성기 배우님께서 막 본부 나와라 맞아요. 외치면서 했던 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마그네틱 하드죠. 마그네틱 스핀을 통해 가지고 스핀 업, 다운을 0, 1로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이 아직까지 대용량,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테라급에서는 아직 쓰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거를 노트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핸드폰에 이런 HD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다 솔리드 스테이트로 갑니다. 여기 들어가는 플로팅 게이트 기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트랜지스터 기술들도 다 소재 공정 기술. 예, 물론 하드디스크를 처음 만들어서 처음에는 메가바이트 정도밖에 안 됐던 것들이 기가가 되고 테러가 되는 것도 궁극적으로 소재. 여기 하드디스크에서 핵심 소재를 개발했던 분이 노벨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개혁 없이는 이런 것들도 인류 편의성도 크게 보장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집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통 여기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일 텐데 전 세계 60억에서 70억 인구 중에 아직까지도 이 음극성관, 캐소드 레이 튜브랑 CRT TV를 보는 나라가 많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에 많은 곳 아직까지 물론 컬러 TV이긴 한데 저런 평면 TV가 집집마다 다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뽕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거 있어도 됩니다. 네, 가지셔도 됩니다. 하여간 옛날에 그 CRT라는 TV가 있죠. 이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플렉서블하죠. 플렉서블하고 말릴 수도 있고요. 공적으로 이런 것들이 곧 이제 이미 우리가 전화기 중에서는 일부 접히는 전화기도 이미 시판이 되고 곧 말릴 거고 앞뒤가 다 투명한 재료로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곧 머지않아 10년 안에 저는 상용화된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도 재료예요.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간 이 일련의 과정들도 모두 재료의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무엇을 봤습니다. 쓰느냐가.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왼쪽은 누군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아는 분이네요. 여기 아마 여기 과학관 1층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얼핏 보기에는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죠? 인류에게 첫 그 빛을 선물한 사람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약간 힌트가 있습니다. 그죠? 2014년 노벨 프라이즈 인 피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적혀져 있는데 딱 봐도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일본 사람입니다. 스위지 나카무라라는 사람. 뭐냐면 이분은 예전에 에디슨이 한 거는 궁극적으로 그냥 우리 텅스텐 필라멘트에다가 전압을 높게 가하게 되면 거기 이제 전기 저항 때문에 전류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발열이 되면서 그걸 우리가 빛으로 사용하는 게 예전에 썼던 우리 형광등 말고 백열등이죠. 그렇죠? 백열등이 되는 건데 이게 인류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밤에도 쓸 수 있는 인공 빛이었죠. 근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필라멘트가 자주 끊어지기도 하고 수명이 짧죠. 수명이 짧은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2014년에 노벨상을 받은 스위지 나카무라 이분은 뭐냐면 LED인데요. 여러분들이 또 라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옛날에 LED는 빨간색이랑 약간 노란빛 나는 초록색, 노란빛 정도밖에 LED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빛을 만들려면 세 가지 색깔이 필요한데 파란색 LED가 없었거든요. 이 파란색 LED를 만들려면은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그 원소 주기율표인 GaN이라고 하는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반도체를 방막으로 잘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제 붙여가지고 전류를 주면은 거기서 빛이 나게 되는데 그걸 최초로 구현했어요. 1989년에. 지금 여기 제가 있는 공간에서도 대부분 여기 LED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죠? 수명이 엄청나게 길죠. 20년 이상. 그죠? 그래서 그 공로로 이제 모든 조명이 다 바뀌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25년이 지난, 첫 개발 후 25년이 지난 201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재료공학자입니다. 네, 재료공학자라서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자, 이 배는 무엇일까요? 이 배 다 아시겠죠? 그죠? 이 영화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네. 그 배입니다. 그 배. 그 그 잘생긴 사람이 떠 죽은 배. 그 사실 당시에 타이타닉호에서 이 배들의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배를 만드는 대부분은 역시나 철입니다. 스테인리스는 쓰지 못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 못 쓰고 철에다가 이러한 도장을 해서 색깔을 만들어서
당시에 그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이슈가 뭐였냐면 얼마나 배를 크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과 많은 짐을 짧은 시간에 빨리 갖다 줄 수 있는 거 기술적 트렌드라고 당시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북극에 가깝게 가게 되면 그죠? 지금 말 미국 동부권, 캐나다 동부권에 빨리 갈 수 있어요. 그죠? 해류를 타. 그렇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크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당시 문제가 뭐냐면 날이 춥잖아요. 그죠? 날이 추운 걸 떠나서 그쪽은 얼음도 있고. 네.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얼음이 있잖아요. 빙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인간도 똑같아요. 사람도 생체 재료인데 여름에는 누가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다가 충격을 딱 줘도 피부에 상처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겨울에 되게 추운 날에 내가 밖에서 운동을 하거나 뭐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거나 이러다 보면 작은 충격에도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터지긴다 그러죠. 그죠? 네.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도 고온 상태에서는 누구한테 때리면 이렇게 약간 좀 우그러진다고 표현하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저온이 되면 우그러지는 게 아니라 부서져 버려요. 구겨질게 깨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사고가 난 가장 큰 원인은 보통 이 철이 상온에서는 괜찮은데 바닷물 중에서도 또 엄청나게 추운 지역에 갔을 때는 저게 만약에 얼음과 부딪혔을 때 휘릴 게 아니라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게 되고 배가 가라앉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영하 30도 되는 바다의 차가운 환경에서도 단단하게 부서지지 않고 좀 유연해질 수 있는 소재는 어떤 것들이 개발될 수 있을까?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 부분 재료공학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간단하게 이야기. 여기 들어간 대부분의 재료, 형상기억학금, 태양전지 기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세라믹 타일 기술, 그 지구랑 들어올 때 마찰열을 줄이기 위한 이런 것들도 모두 우주에 들어가는 다양한 우주 기술. 뭐 미래 만약 인류가 우주에 살아야 된다고 하면 역시나 재료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죠? 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뭐 지금 탈원전 시대, 원전을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긴 하겠죠.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태양전지라든지 이런 미래 에너지 기술들도 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재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실리콘이라는 걸 써서 태양전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뭐 실리콘뿐만 아니라 재료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그러니까 고분자 태양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연료 감유형 태양전지라는 것도 있고 하여간 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재료는 되게 많이 있는데 연구도 많이 되었고 얼마만큼 실리콘만큼 싸게 그리고 오래 써도 튼튼하게 그죠? 비바람이 몰아치는 비는 안 오겠죠? 모래 폭풍이 불어치는 사막 환경에서도 고온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재료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 풍력에 들어가는 이 터빈 재료들도 궁극적으로 기계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재료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원전은 안 쓸 수는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죠? 이런 풍력이라든지 태양에너지라는 에너지 전환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재료과학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장은 재료과학 제가 딱 20분만 이거를 하고 20분은 이제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저 두 장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 왼쪽은 어딜까요? 혹시 아세요?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맞습니다. 되게 잘하시네요. 네. 뉴욕에 타임스퀘어 보면은 이제 대단하신데 이 사진을 보고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하여간 이렇게 해피 뉴이 할 때요. 그러니까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갈 때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축구 요즘엔 모르겠죠. 팬데믹 때문에 하여간 하는 거고 오른쪽은 제 기억에는 이게 저쪽입니다. 전쟁이 아프가니스탄 이쪽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쪽에서는 이제 왜 두 사진을 이야기를 했냐면 전 다른 뭐 정치적 뭐 이런 걸 떠나서 빛의 양을 한번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왼쪽은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수만 가지의 디스플레이, LED,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제논 램프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뭐 이런 장관을 만들어내는 건데 오른쪽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해야 되는 사실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램프가 하나 있어요. 그죠? 짐바다 네. 그죠? 이것들이 과학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뭐 재료공학이 다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과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죠. 이게 만약에 저게 없었다면 밤엔 이 집에 불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이게 뭐죠? 사회 그 간접 자본이 약해서 발전소가 멀고요. 이런 백열등을 달 형편도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LED 건전지 2개만 돌아가거든요. 3V면 돌아가는 건전지가 집마다 들어가게 오래 되면 가죠. 오래 가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인류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재료공학에서도 당연히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빛의 불평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딱 보시면은 물론 사막을 제외하고요.
잘 못 사는 지역과 그죠? 잘 사는 지역의 확실한 그런 것들 느낄 수 네.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인류 모두가 편리하게 이 얻은 기술들을 골고루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저런뿐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늘 재료공학이 이렇게나 다 한 건 아니에요.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사회 네네. 발전, 과학의 발전을 그렇죠. 위해서 네. 가장 근간이 되는 거니까 이게 네. 전부는 아니지만 네. 매우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 알고 네. 이 강연을 계속 들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금속에 들은 금속 재료,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러한 반도체 재료, 그죠? 네. 다양한 재료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 중에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소금. 그죠? 소금 많죠. 근데 여러분 바닷물 중에 보면, 그죠? 바닷물도 소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소금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NaCl이라고 하는 소금도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MgCl2. 여러분 저기 강릉에 가면 초당순두부라고 혹시 네, 들어봤어요. 바닷물로 간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닷물로 간수. 그러니까 우리 간수라고 하는 그 성분들이 보통 마그네 MgCl2라고 하는 것들이 네. 이 바닷물에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하여튼 NaCl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죠?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100g, 1000g의 물에다가 약 35g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물론 여기 다 포함해서. 그죠? 근데 NaCl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NaCl이 되게 많은데 구조는 이래요. 이런 거 하면 또 실제 이제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결정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초록색 공이 염소, 클로린이랑 염소고요. 그 다음에 회색 공이 소듐,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한테 더 맞을 수 있겠죠. 염화나트륨입니다. 그죠? 이렇게 결정 구조를 정육면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정육면체 모양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딴 거는 다 필요 없고 기억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녹는 점이 801도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물에 녹이는 거, 그 용해라고 하는 거고 그냥 소금만 여기 넣고 열을 가해서 얘가 액체가 될 때까지 온도가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봤을 때 약 800도 정도의 섭씨 800도 쉽게 말해서 800도까지 버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800도까지 버틸 수 있는 재료입니다. 자, 왜 이거를 제가 집중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잠깐 써도 돼요, 사실. 네네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텐데 휘어도 되고 하다가 말기도 하고 뭐 접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유리에다 만들기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적으로 만드는 대부분의 디스플레이는 유리입니다. 유리도 엄청나게 얇으면 어느 정도 휘긴 해요. 네. 엄청나게 얇게 되면. 근데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만약에 접어야 된다. 엄청나게 곡률이 잡게 말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죠? 안 돼요. 유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게 기판으로 쓸 수 있을까? 금속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금속도 우리가 뭐죠? 얇게 펴놓으면 이렇게 말 수도 있고 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금속은 불투명해요. 불투명해서 한쪽으로 빛이 나오는 건 문제가 없기는 한데 이 뒤쪽으로 빛이 안 나갈 수 있으니까 통과가 안 되니까. 통과가 안 되죠. 또 문제는 전기를 너무 잘 흘러요. 내가 여기만 불을 켜야 되는데 막말로 다 켜질 수도 있는 맞아요. 문제죠, 그죠? 네. 이 전기를 너무 잘 통하기 때문에 금속은 또 이거 어떻게 그러면 전기 좀 안 통하게 돼야 되고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럼 제일 좋은 건 궁극적으로는 플라스틱입니다. 우리 여기 이거 있죠. 이거를 잘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가 뭐 디스플레이 만들면 투명도 하고 막 만져도 지고 하잖아요, 그죠? 자, 문제는 딱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이거 100도 넘으면은 녹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100도 넘으면 녹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많은 공정들이 온도가 높아요. 내가 여기에 뭐 디스플레이를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건데 얘를 만들어서 온도를 정상 작동을 시키려면 열 처리를 해야 구워야 되는데 200~300도. 그러면 그 굽는 동안에 얘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렇게 난리 망가지죠. 네. 플라스틱이 다 좋을 것 같긴 한데 고온 공정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안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딴 데서 옮기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에 쓰는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 기판,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이렇게 파란색 기판이에요. 이게 유리가 되던 뭐가 되든지 간에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자.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다만 그 사이에 뭔가 얘를 만들어 놓은 거를 옮길 수 있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슬라이드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는 기존에 알려진 방법인데 뭐냐면 기판에다가 여기 어떤 뭐죠? 산에 염산이라든지 질산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녹을 수 있는 재료를 코팅을 해요. 그 위에다가 이제 여기 빨간색이랑 우리가 만들고 싶은 디바이스 뭐
LED가 뭘 만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플라스틱을 액체 상태로 이렇게 발라요. 바른 다음에 얘를 산에다가 담기면, 그러면 아까 산에다 염산 같은 데 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노란색이 녹아요. 녹게 되면 얘랑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면 플라스틱 위에 디바이스 소자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산이에요. 염산 막 이런 거, 왕수, 질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디바이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사실 염산 이런 거 쓴다고 하면 좀 공장 인허가도 안 날 것 같고, 그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벗겨내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판에다가 두꺼운 무언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금속 기판, 여기 금속을 두껍게 만들었는데 그 위에 만들어서 똑같은 방법을 하게 되면 이게 무언가가 어떤 재료에다가 어떤 재료가 올라가 있을 때 이게 많이 두껍게 되면은 벗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벗겨지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긴 한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좋지 않은 방법이 뭐냐면, 금속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 금속이 남아 있어요. 이거 없애려면 또 역시나 뭐 염산을 쓰던지 또 안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 핵심은 요건데, 생각을 하다가 밥 먹다가 물에만, 그러면 우리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데 녹일 수 있는데 염산 같은 거 말고 물에 녹으면 좋겠다. 딱 그거 하나예요. 물에 녹을 수 있는 재료. 그래서 막 워터 솔루블 세라믹으로 멋있게 찾으면 되는데, 궁극적으로 사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다 있었던 게 제일 잘 녹는 소금이 있는 겁니다. 그죠? NaCl을 그럼 저기다 쓰면 되겠다라고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대신에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위에 디바이스만, 소자만 남기려고 할 때 뭘 하냐면 여기에다가 물에만 담그는 거죠. 물에만 담그게 되면 무슨 일을 할까가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됐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건 뭐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소금을 어떻게 우리 뭐 저기 소금 있잖아요, 그죠? 소금을 어떻게 여기다 바르지?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앞선 슬라이드에 보시면 소금을 짠, 여기 뭐 소금을 이렇게 초록색, 여기 초록색인가? 초록색으로 발라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어떻게 코팅을 하냐 이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자, 이거 보면 되게 막 멋있죠. 그런 건데 이게 별건 없고요. 물 끓이는 통같이 생긴. 맞아요. 근데 물을 끓이진 않고요. 물 끓여서 하는 건 아니고 진공 상태에서, 여기 실질적으로 이게 반도체 공정에서 쓰는 장비예요. 반도체 공정에서 이 진공이에요. 안에는 공기가 거의 없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금속 같은 것들을 도가니에다 넣고 열을 가하면 녹잖아요, 그죠? 네. 그 녹는 것들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번 날려보자. 그게 뭐 NaCl이 되겠어? 처음에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가니 그릇에다가 여기 히터를 감은 다음에, 그죠? 여기에다 열을 가하게 되면 얘가 소금이 800도에서 녹는데, 그러니까 1700도 되면 이미 증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걸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쁘게 붙어요. 되게 플랫하게, 평평하게. 그런 거 부어서 붙이는 부어서는 게 좀 아니라 애매하죠. 날려서 그렇죠.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그렇죠. 붙게끔. 그렇게 붙이는 상태에서, 그죠? 이거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여간 그렇게 발랐더니,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날라붙은 게 소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걱정되는 게, 내가 분명히 여기다가는 내가 소금을 날렸는데, 올라가는 거는 뭐 이게 열이 녹던지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는 소금이 아닐 수도 있으니 얘가 소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X선 해절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맞잖아요, 그죠? 네. 엑스레이 맞으면 뼈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마찬가지지. 엑스레이를 재료에다 쏘게 되면 재료 고유의 패턴이 나와요. 그 패턴을 통해서 얘가 소금인지 아닌지 확인만 한 겁니다. 소금이 맞겠죠. 네. 맞았습니다. 네, 소금입니다. 소금이 올라간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뭐 이건 좀 관심 가져.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소금이 올라졌으니까 그 위에서 소자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에 담궈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전사라고 이야기하는, 트랜스퍼, 한국말로 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진짜 물에 잘 녹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비교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물에만 담근 거예요. 여기 비포 디핑이라는 건 일단 우리 방막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그 진공 장비에 넣어가지고 소금층을 만든 다음에 얘를 물에만 담긴 거. 요거는 보통 반도체 공정에서 쓰는 아세톤, 손톱 매니큐어 지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IPA는 뭐 소독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코올. 세 가지 넣고 비교를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물에만 폭발적으로 녹아요. 물에만. 첫 번째 왼쪽 오른쪽이 전후인데 물에만 폭발적으로 녹아요. 그 다음에 아세톤에서는 거의 안 녹고, 그 다음에 알코올에서도 거의 안 녹아요. 물에만 녹으니까 되게 좋은 거죠, 우리 바람으로는.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여기 ZNO라고 되어져 있는 거 있죠. 요게 산화 아연인데 얘가 첫 번째 그러니까 뭐죠? 산에 잘 녹는 재료예요. 비교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징크 산화 아연을 넣어가지고 HCl 염산에다가 녹이고 NaCl을 해가지고 물에다 녹여서 두 가지가 전사되는 성능을 비교를 해본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위에 올라간 재료가 뭐냐? 뭔 재료가 있는데, 그죠? 재료가 올라왔는데 이걸 물에 담가고 남아있는 띄어낸 부분을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투명도가 달라지죠. 네. 쉽게 말해서 무언가 어떤 재료가 나노 재료였는데 나노 재료가 옮겨졌을 때 저렇게 뿌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헤이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보통 그래서 징크 옥사이드를 산화 아연을 통해 가지고 염산에 넣은 거랑 거의 보다 훨씬 좋게 전사가 잘 이루어지더라라는 거 기초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되게 뿌옇게 보일수록 더 잘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뭔가가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뿌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 여기 실리콘에서 잘 안 보이는데 옮기기 전에서도 이미 약간 뿌였습니다. 그것들이 그대로 옮겨간 거. 잘 남아있다. 예, 그렇죠. 잘 넘어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그럼 얼만큼 크게 할 수 있는 데가 문제가 되거든요. 아니 그거 나 1cm by 1cm 조그맣게 하는 거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데 쓰려면 보통 우리가 보면 뭐 6세대, 7세대 글래스가 보통 수십 cm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4인치까지밖에 안 한 건 아까 보셨던 그 진공 장비가 4인치밖에 안 들어가서 그렇긴 한데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보시면 여기 NaCl을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거는 텅스텐 산화물 여기 나노 구조가 초록색으로 하여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요거를 PDMS라고 하는 고분자니까 찐덕찐덕한 그냥 플렉서블한 고분자라고 보시면 돼요. 넣고 물에 담그면 이렇게 깔끔하게 4인치도 깨끗하게 떨어진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요거가 혹시 동영상을 한번 여기 클릭이 될까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게 보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에다 대면 클릭 버튼이 나올 거예요. 예, 그거 화살표 눌러주시면.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각적 느낌이 잘 안 오는데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NaCl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고온으로 금속 층입니다. 금속을 얇게 한 다음에 그 위에 PDMS가 나중에 이게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실리콘 기판인데 이제 PDMS로 지지대가 바뀌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붙이고 물만 담그면 돼요. 딴 거 없습니다. 뭐 염산이 들어가는 거, 뭐 공정 아니 그냥 물이에요. 마셔도 잘 안 마시더라고요. 하여간 마시면 되는데.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거를 이렇게 그냥 드러내기만 하면은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아직 금이 골 때 8나노밖에 두께가 얇기 때문에 금이 저렇게 다 넘어가요. 금이 교수님 금은 노란빛이 나는데 두께가 얇으면 재료의 그 과학적 성질이 조금 달라져서 그래요. 금이 완벽하게 저렇게 전사가 돼서 유연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전기 저항도 잘 나오고 구부렸을 때도 잘 되고 뭐 찢어도 당겨도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궁극적으로 써보기로 이야기를 된 거거든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죠? 진짜 잘 붙어요. 진짜 잘 전사가 잘 되는 거. 물에만 넣어도 폭발적으로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를 또 한 건 뭐냐면 뭐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뭐 이거 자세한 재료까지는 몰라도 됐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재료인데 ITO라고 투명 전도성 산화물인데 요 재료도 제가 약간 요 부분 중요하지 않아서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런 식으로 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나노 구조도 그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고온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실리콘에서 소금을 깔고 그 위에 나노 재료를 만들고 PDMS를 붙이고 물에 담그면 저런 식으로 다 전사가 다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범용적으로 금속이든 세라믹이든 다양한 재료들이 모두 다 잘 전사가 돼서 이렇게 특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되게 빨리 돼요. 한 달라진 게 10초, 20초 정도 됩니다. 네. 제가 생각이 네. 처음엔 소금이 네. 진짜 그 만드는 재료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아, 그건 아니었어요. 네. 그건 아니고 네네네. 이제 이렇게 전사하는데 네네. 필요한 도움을 그렇죠. 주는 도움을 매우 좋은 재료. 재료로 친환경적이고. 네. 그래서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발생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 아까 전에도 이런 네. 페이지 논문 네. 페이지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채팅창에 뭔가 엄청난 게 지나간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그거예요. 저희 요 관련된 기술에서 이제 실험을 했으니까 논문을 네. 발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관련 논문들이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즘 번역이 잘 돼 있으니까 한글로 보셔도 참고하실 되고. 분만 보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셔도 되고. 자, 이제 절망편이 나옵니다. 절망편이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생산 공정에 쓰이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뭘까요? 예, 한국의 날씨랑도 좀 상관이 있습니다. 습하면 좀 안 좋은가요?
이게 저 앞에 파트 1의 실험을 우리가 겨울에 했어요. 겨울에 하고 이제 학기 중에 시작이 되게 되면 대학원생들이 좀 바쁘죠. 바쁘고 실험이 약간 좀 딜레이 되고 있었다가 이제 5월쯤 돼서 이제 다시 세팅을 해서 실험을 하는데 장마가 오잖아요. 하루는 되게 눅눅해집니다. 필름을 이제 NaCl을 얇게 만들어서 밖에 뺐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표면에서 무언가가 막 자꾸 이렇게 막 혼자서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습기가 너무 심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공정을 하려면은 실상 습도가 제어되는 환경에서 해야 된다는 걸 되게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떡하지? 여름인데 우리가 5, 6, 7, 8, 9월까지 손가락을 빨 수 있고 놀 수만 있는 건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이렇게 돼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보시면 이게 두께거든요. 120나노, 50나노, 30나노 두께별로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물의 80% 수분에 10초 동안 놔두면 저렇게 돼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딱 보면 느낌으로 알게 보시면 여기 네모나잖아요, 그죠? 여기 네모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소금 알갱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노 소금 알갱이. 나노 소금 알갱이가 돼서 원래 나는 팽팽해야 되는데 얘가 지들끼리 녹아가지고 다 새롭게 뭉쳐가지고 결정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냐? 우리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구사를. 실제로 소금 모양도 좀 조절이 되더라고요. 밑에 세모로도 나오고, 왜냐하면 우리가 정육면체도 이렇게 치면은 삼각형 나오잖아요. 네. 그런 모양으로 밑에 어떠한 기판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소금도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네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재밌잖아요, 그죠? 또 재밌게 뭔가를 해봅니다. 뭘 해보냐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만 저 나노 소금 결정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럼 이거를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어가 되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꼭 이거 할 때 아니라도. 그죠? 그래서 역시나 우리 하는 게 또 그거라고 또 해봅니다. 뭘 하냐면, 그럼 NaCl을 얇게 깐 다음에 그래 습도 덤벼라 해서 놔둔 다음에, 이건 뭐 저희가 이 과정 넘어가는 동안 따로 할 일은 없어요. 놔두면 돼요. 놔두면 여기 소금 결정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위에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금속 재료 같은 것들을 증착을 여기다 합니다, 바로. 그 다음 이걸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부분 빵꾸가 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투명한 금속이 전면에 다 깔려져 있으면은 좀 불투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으니까 구멍 난 곳을 제외하고 전기는 흐르게 되고, 구멍 난 곳으로 빛은 빠지니까 투명하면서도 되게 전기가 잘 흐르는 어떠한 뭐 필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버리지 말자. 그렇게 해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투명도가 조금 좋아지고, 그죠? 전기 전도도가 여기 투명은 조금 더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기는 한데, 하여간 투명도가 어느 정도까지 향상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게 뭐죠? 전기 전도도는 워낙 좋으니까, 금속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투명 전극으로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가지고 뭔가 또 이야기를 했죠. 저게 엄청 구멍이 작다 보니까 사실 육안으로는 저게 그렇죠. 구멍이 뚫린 맞습니다. 건지 알 수 없으니까 맞아요. 저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또 다른 건 뭐냐면, 이게 그러면 요게 저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실리콘이란 재료 위에다 올리게 되면, 실리콘이 금속과 만나게 되면 금속과 계면에서 특정한 그 염기 용매에서 실리콘이 깎여요. 화학 반응에 의해 가지고 금속이 여기서 촉매 역할을 해주는 부분인데, 은이 잘 돼요. 실버, 은이 잘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조금 소금 나노 결정을 만들고 저기에다가 저거를 반대로 이렇게 은을 증착을 한 다음에 녹여내고, 저 상태에서 얘를 염기용에 당기게 되면 은이 있는 곳만 깎여요. 그러니까 소금이 있는 부분에 소금 패턴이 있었던 부분에 실리콘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소금이 없었던 부분이 쫙 내려가서 깎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지금까지 알려진 방법으로는, 왜냐하면 저런 게 안 되고, 이게 양각이 되고, 지금 음각으로밖에 못 봤어요, 기술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금속 그러니까 나노 크기나 마이크로 크기의 금속 입자를 만들고 얘를 깎게 되면 음각으로 깔 거 아니에요, 그죠? 양각으로 만드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우리 반대로 생각해서, 그러면 저걸 쓰게 되면 은이 우리 패턴 이렇게 소금 패턴 밖으로만 있을 거니까 밖으로만 까내려가는 거죠. 이게 될까? 되더라고요. 보시면 깎여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네모났죠. 일반적으로 금속 하면은 네모 안 나는데 소금이라서 결정이 네모나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요. 그럼 이거 어디다 쓰느냐? 이게 블랙 실리콘이라는 개념이 되는 건데, 실리콘이 점점 안으로 파져가 있으니까 빛이 여기 한번 들어가게 되면 스캐터링 돼서 밖으로 못 나와요. 갇혀버리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걸로 태양 전지를 만들게 되면 빛이 엄청나게 흡수율이 좋아지는 거죠. 예, 그죠. 요거는 아직 태양 전지까지는 안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정션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하여간 원래는 투명한 실리콘, 그러니까 투명한 실리콘이 아니지.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파장에 따라 가지고 흡수율이 제한돼. 왜 반사가 돼버리니까. 근데 얘는 빨간색으로 된 게 저런 식으로 우리 깎아내린 건데 저거는 90% 이상 다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블랙 실리콘이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을 실패했지만, 그죠? 참 신기한 게 그죠? 네. 이게 이 실험을 원래 했던 목적에 비해서 네. 뭔가 잘못됐는데 그렇죠. 네. 그걸 또 어디에 쓸 수 있다라는 걸 또 찾아내는 거하고 네. 또 그걸 또 했다가 이건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겠는데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생각의 가지를 뻗쳐나가는 게 이게 될까? 되네? 그렇죠. 이게 엄청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이거 같이 연구했던 대학원생들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NSC를 하자고 이야기한 건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였지만, 그거가 되게 하고, 이 습도 있을 때부터는 그 친구들이 일을 많이, 이거, 어떡하지? 우리 9월까지 뭐 하지? 하다가. 그때 패닉이 엄청 왔어요. 그렇죠. 걔들도 멘붕이 와서 힘들었는데, 이거 하고 났어도 괜찮은 논문을 몇 개 썼어요. 그래서 뭐 딱 20분 됐죠. 40분 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다양하게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해할 만한 걸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사실 소금이라는 게 지금까지 해봐야 과학으로 쓴다고 해봐야 우리 식염수 생체랑 가장 유사한 소금 농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세포 배양 실험을 한다든지 뭐 바이러스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실험을 써왔지 이거를 일렉트로닉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건 없었거든요. 그죠? 근데 되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유해도 표기거든요. NFPA라는 거. 여기에 보면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해요. 화염성, 인체 독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기를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물이랑 NaCl은 둘 다 0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물론 많이 먹으면 안 좋겠죠. 내가 저 바이올로지 잘 모르니까 요새 짜요. 뭐 성인병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생체 친화적이고 그죠. 되게 편리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그죠. 다양하게 좀 테스트 해볼 수 있다. 이전에 네. 쓰던 용매가 이제 염산이라든지 그런 거에 네. 비해서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투명 디스플레이 이런 쪽 그러니까 플렉서블한 디스플레이 만든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사 환경, 전사가 필요한 모든 스텝에서 쓸 수 있는 거라서 요걸 가지고 다양한 전사 기술을 해서 지금 다른 것들이랑 테스트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 해가지고 딱 40분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네. 같고요. 오늘 뭐 경청해 주셔서 경청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저희가 이렇게 질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받았던 것도 있고 실시간 질문을 받았던 것도 있는데 사전 질문 하나 들어왔던 거 먼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있구나. 네, 네. 연구 분야가 넓게 이제 신소재인데 그 중에 소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전에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그런 소금 생각은 안 하고 수용성 필름, 수용성 고분자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뭐 수용성 세라믹인데 혹시 저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흙 있죠. 네, 진흙이 되게 건조한 환경에서 오래 두면 돌처럼 단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가 오게 되면 이게 녹는 건 아닌데 흐물흐물해지고 흙탕물을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기에 이거는 용액인가 혼합물인가 화합물인가를 놓고 이야기하면 구분해서 막 시험도 치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정확하게 녹는다는 표현으로는 안 녹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분산되는 거지. 네. 그죠? 근데 사실 처음에 찾았을 때 그런 쪽으로 많이 찾았어요. 물에 넣었을 때 소금 같은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재료는 되게 벤토나이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성분이 되게 많거든요. 세라믹 중에는. 네. 물에 넣었을 때 녹는 게 아니라 이게 흐물흐물해져서 떨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게 구조도 되게 복잡하고 그걸 방막으로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소금을 우연찮게 밥 먹다가 누가 이야기를 해서 녹는 거 아니에요? 녹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군지 몰라 참 고마운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네.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들 중에서 여기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앞에 20분 동안 재료공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재료공학 쪽에 이제 교수님이 신소재공학과니까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의 차이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학교에서 위촉 입학 사정관제도 많이 하고 고등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되게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학교 담임 선생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정보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실질적인 우리 대학에서 받는 교육과 고등학생들이 접하는 정보들이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저런 이렇게 사실
졸업해서 하는 일이 비슷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소재공학과를 나오고 그 다음에 화학공학과를 나왔는데 둘 다 어디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그 제조 성능에 관련된 그 비슷한 공정에 관련된 일들을 하더라. 그럼 화학공학과 신소공학 배우는 것도 비슷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엄연하게 학문적으로 다르고요. 학문적으로 다르고 화학공학을 사실 따지고 보면 화학을 아는 사람, 화학에 모체를 두고 있고 약간 그걸 엔지니어링 쪽으로 틀어서 하는 과목이라 생각하면 신소재공학은 화학을 쓰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물리의 하위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럽의 사실 재료공학이라는 게 공학으로 따로 빠져져 있는 거는 미국의 영향이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사실 유럽에는 아직까지도 정통 대학들은 재료공학과가 없어요. 그럼 어디 있냐면 물리학과 안에 머티리얼 사이언스, 재료공학 디비전이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신소재공학과는 70% 이상이 물리고 실제로 학부에서 배우는 것도 물리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약간 좀 고분자 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시 되기 때문에 약간 60대 40으로 화학을 많이 아는 게 좋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물리를 모르고서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학공학의 약간 물리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우는 게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딱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헷갈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소재공학에서 기체를 안 해요. 딱 그거 하나를 보시면 돼요. 신소재공학 기체를 안 해요. 근데 액체는 해요? 액체는 하죠. 왜 하냐면 재료가 녹을 때까지는 봐야 되니까. 네. 재료가 녹을 때까지는 우리의 관심사긴 한데 얘가 기화가 되는 건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화학공학은 석유 정제 자체가 화학이 기체인데요. 뭐 그죠? 그러니까 그 기체를 얼마만큼 깊게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첫 장에 우리 스테인리스 숟가락 이야기했지만 철강을 순수하게 철강 자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과는 신소재공학. 나머지 하는 일들은 졸업해서 비슷할 수 있기는 해. 배우는 자체가 그렇게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 물알 못인데 그러면 좀 공부를 좀 해서 오시는 게 저희가 좋아요. 저기 네. 고승준님이 재료공학과를 가려면 무엇을 잘해야 하나요?라고 아까 물어보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과학을 다 잘한다는 게 좋기는 하고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화학은 잘하는데 물리를 못해. 그것 좀 나는 좀 애매한 말이라고 봐요. 화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차피 그게 뭐죠? A랑 쉽게 말해서 A랑 B랑 만나서 CD가 나오는 게 실제로 옛날에 우리가 화학에서 맨날 하는 일이라 보면 A랑 B가 만나서 C가 되는 과정이 따지고 보면 원칙적으로는 화학 반응이 왜 일어났고 오비탈에 들어가서 전자 이동이 어떻게 되고 그럼 양자역학을 풀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물리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G를 잘해. 난 그래서 화학을 잘하니까 이걸 해야 돼. 그런 개념에서 너무 물리랑 좀 벽을 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다 잘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화학이랑 물리랑 수학은 절대 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들 몇 개만 좀 다뤄볼게요. 할로님께서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소재혁명 개혁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이런 신소재 공학은 언제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이게 신소재 공학의 제가 기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800년 후반에 CJ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죠. 네. 그러니까 음극성관이라는 실험을 하게 됐고 그때 우연찮게 음극성관 실험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X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연찮게. 그래서 그 X선을 발견을 했으니까 당시에는 세계 1차 대전 때문에 렌트겐이 그 발견한 X선이 뼈를 맞게 볼 수 있으니까 뭐 다양하게 다친 환자들, 그러니까 부상자들 그런 것도 치료하는 데 되게 공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렌트겐 노벨상을 받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굳이 사람에만 그 X선을 써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재료에다 한번 쏴볼까? 그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때는 진짜 1900년대 초반은 뭐든지 상상만 하면 다 되는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유럽 사회에서는. 그래서 보니까 그럼 재료에다가 X선을 쏴보자. 그래서 우리는 뼈 모양, 재료 모양이 뼈처럼 생겼나 보려고 했더니 스팟이 나오는 거예요. 점으로. 그게 막스 폰 라우의 전문이라는 건데 그래서 1914년에 그 대가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브레그 부자가 또 재료를 싸서 반사된 X를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뭔가 재료의 패턴이 나와요. 그게 191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아버지랑 같이 받거든요. 사실 우리가 재료의 결정 구조를 아까 봤지만 NaCl이 큐빅이 모양이고 사실 한 축이 중육면체 될 수도 있고 육각기둥 연필처럼 육각기둥이 될 수 있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X선을 싸서 모든 재료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빼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1914년 막스 폰 라우에 1915년 브레그 부자가 재료공학의 태동이라고 봐요. 재료를 결정 구조를 물리예요 사실. 재료공학의 그 시초가 된 거고 지금이 보면 딱 100년 지났죠.
2014년, 15년 된 조금 지났으니까 그때 네이처지에서 2014년에 재료공학 100주년 특별 주간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런 홍보를 했어요. 딱 100년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실 물리학에서 주로 다루던 부분을 사실 이제 철강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이런 재료적 측면에서 공정적 측면, 공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는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미국인 대학들이 세계 2차 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그러한 거를 머티리얼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학부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학부 만들어진 데 이제 100년이 조금 안 되는 거고, 그죠? 학문적 자체 태동은 그 한 100년 정도 된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딱 찍어서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부터 그렇죠. 그걸 이제 활용한 연구가 그렇죠. 네, 되면서 맞아요, 맞아요. 혁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것 같네요. 네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MJ드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그 재료공학 이야기하면서 고분자 태양전지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 고분자 태양전지가 나온 거는 우연찮게 나왔어요. 1900, 연도 정확하게 70년, 80년대쯤에 일본에서 고분자 연구를 하던 친구가 A 고분자랑 B 고분자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고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졸았는지 아니면 피곤했는지 너무 이렇게 B를 너무 많이 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원래 나와 있는 고분자 색깔이 있는데 이게 약간 좀 거무틱틱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해서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전기 전도도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전기가 너무 잘 흐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저 교수님한테 보고를 했죠. 보니까 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실험적으로 보고를 했고 그때 미국의 산타바바라에 있던 알란 히거라는 교수님이 이거는 곧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전기가 안 흐르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이게 전기가 흐르는 방식이 어떻게 될 건가를 또 막 풀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태동한 게 전도성 고분자. 고분자를 원래는 전기가 흐른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그럼 고분자가 전기를 흐르게 되면 전기를 반 정도만 흐르게 해도 제어할 수 있겠네? 그럼 반도체 고분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때 이제 학문적으로 태동을 한 거예요. 2000년 전후반으로.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제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 아주 정교한 반도체처럼 막 회로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이거는 쉽지는 않지만 태양전지처럼 전자형, 전공형을 붙여가지고 빛을 써서 전기를 만드는 거는 대충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앨런 제이 히거라는 산타바바라 교수님 제자들이 그걸 통해서 고분자 태양전지를 실제로 작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이 태양전지 효율이 보통 25% 정도가 되면 실리콘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8% 요즘 기술로는 10%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수명이 안 좋아요. 아직도 실리콘만큼 수명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태양전지라는 거 여러분 산 깎아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산은 놔둬야 되잖아요. 그죠? 아파트 옥상에 다는 거 정도 아니면은 대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다에 간다든지 사막에 간다든지 사막이라는 환경이 극한 환경이에요. 지금 일교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7, 80도 되고 50도가 넘고 더울 때는 그죠? 그때 고분자가 안 좋은 일을 해요. 시간이 지나서 디그레이가 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염분해에서 바다 위에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럼 언제 쓰느냐? 뭐 말 수 있다? 작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군사 업무용. 그죠? 그런 쪽으로 특수한 영역에는 조금 쓸 수 있기는 하지만 경우적으로는 저희 태양전지 연구했던 그룹에 의하면 실리콘이 진 거죠. 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좀 안 돼요. 네. 수명이랑 네. 그다음에 효율이 아직 그런 그렇죠. 안 그러니까 나오고 뭐든지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품화되고 상용화되는 거는 수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존 거보다 좋아야 되고 더 오래 쓸 수 있고 고분자로 LED도 만들 수 있는 상용화 결국 안 됐어요. 아까 나카무라 교수님 한 건 그거는 그 만들어낸 관련 라이트를 화합으로 왕수에 넣고 끓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단하니까 되는 거고 이거는 좀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금에 대한 질문들이 보니까 많은데 그 전에 이제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 중에서도 유연소자 이외에도 재료과학 분야에서 소금이 이용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좋은 질문인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테스트용으로 쓸 수는 있긴 하고 대면적으로도 해보고 가능은 한데 문제가 이 오염의 문제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NaCl이라고 하는 것들 그게 물에 녹아냈고 아무리 그 다음에 그 물을 다시 플로링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어낸다고 하더라도 과연 NaCl 100% 지워질 것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Na라는 소듐 이온이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엄청 작아요. 우리 리튬 배터리 다음의 시대는 소듐 배터리 시대가 올 네. 거거든요. 이게 잘 안 지워져요.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엔 일렉트로닉스 전자 소자에 그게 확산돼서 들어가게 되면 소자를 좀 디그레이드 시킬 수 있거든요.
연성 물질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다른 때 확장을 해보려고 해도 그런 쪽으로 소사 성능이 약간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서 예를 들어서 그런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사에서 다양하게 어플리케이션이 뭐 그래핀 전사 같은 것도 해봤어요. 가능한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뭔가 좀 일렉트로닉스 제대로 뭔가 소자에서 적용해 보겠다고 하면 그런 오해의 문제가 되게 이슈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아직 적용하는 거에는 그런 좀 장벽이 있다라고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지금 혁인덕님께서 재료공학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널리 응용되는 공업재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학문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시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재료공학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네요. 엄청 심도 있는 질문.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까 예를 들게 되면 뭐 우리가 사실 새로운 재료를 찾는다는 일이 이제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합금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합금이라는 건 우리가 원소 100 몇십 번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84번부터는 못 쓰죠. 폴로늄이기 때문에 내가 그쪽 원소를 연구하려면은 방사능 이용자협회에 신고해야 되고 국제핵사찰위원회가 날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거는 83번까지 비스무스까지 쓸 수 있는데 그럼 1번부터 83번까지 고체가 아닌 것도 싹 빼고 그죠? 그 다음 애매한 액체 금속 같은 거 싹 빼고 그러면 쓸 수 있는 금속은 한 40여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합금을 만든다? 그럼 40 콤비네이션 2예요. 그럼 40 곱하기 39 나누기 2하면 7, 80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안 했을까요? 해봤겠죠. 다 해봤어요.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봤어요. 그러면 좋겠다. 그럼 내가 3가지 썼겠다. 그럼 40 콤비네이션 3입니다. 좀 더 많아지겠죠. 근데 100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연구를 했는데 없겠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재료를 찾는다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이제 나올 재료는 없다고 이야기하면 되게 뭐하겠죠. 7개 재료를 섞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만 나오는 재료를 얼마만큼 싸게 만들 수 있어? 얼마만큼 크게 만들 수 있어? 얼마만큼 성능을 개선할 수 있어? 그죠?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런 쪽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재료공학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래핀이라는 게 세상에 빵 나왔을 때, 그건 물리학, 사실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다 물리학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럼 그래핀의 성능을 개선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래핀을 만들고 또 대면적으로 만들고 싸게 만들고 섞어서 만들고 그런 것들은 다 재료공학이 충분하게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런 역할이 좀 있다고 보시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소금이 실제로 우리가 마트에서 그 소금과 네. 같은가? 네. 사실 과학적으로 소금이라고 하는 게 약간 범위가 조금 더 넓죠. 네네. 염이라고. 네네.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소위 말해서 맛소금 아니면 뭐죠 민트 소금, 예를 들어 뭐 분홍색 소금, 뭐 요리 프로에 나오는 그런 것들 안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안 되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당시에 우리가 그럼 처음에 그럼 우리 NaCl을 저 진공 장비에 넣어서 한번 녹여서 날려보자 했을 때 걱정이 좀 됐던 게 아니 저거 되게 2억짜리 장비인데 저거 썼다 오염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 학생 대학원 지금 박사과정 친구가 교수님 소금은 그러면 어떤 소금을 그래? 그럼 시그마 알디치하고 우리가 화학 약품을 구매할 때 순도가 제일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한 통 샀는데 8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보통 재료 같은 게 금 같은 경우 요만큼은 사 수백만 원 할 텐데 8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일단은 그러면 좀 그래도 그러니까 해보자. 근데 제 느낌에는 맛소금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녹이는 것만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맛소금도 네.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네. 비슷한 질문인데 이게 이제 소금이 수용성 특징이 있어가지고 사용됐는데 다른 수용성 이온 결합들 화합물도 엄청 다양하잖아요. 걔들도 이제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나노님께서 나노 네. 신소재 네. 그리고 핵심이 되는 나노 좋은 질문이네. 사실 가능하죠. 가능하고요. 녹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진흙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그죠? 그 정도만 돼서 분산만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용도에 맞게 전사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죠? 근데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물에 잘 녹일 수 있으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성이 되려고 하면은 사실 녹는다는 것도 또 과학이 들어가요. 화학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이거를 물에는 잘 녹고 기름에는 물이랑 기름이랑 가장 큰 차이가 극성이잖아요. 그죠? 사실 NaCl이 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NA랑 Cl이 한쪽으로 전자를 많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NA는 전자를 넣으려고 하고 염소는 전자를 당기려고 얘도 극성이 있거든요. 극성이 있는 놈들은 극성이 잘 녹아요.
극성이 없는 놈들은 극성이 없는데 잘 놓고 그런 쪽 측면에서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NaCl 찾기 전에 했던 게 뭐냐면 용해도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네. 과학적으로 화학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있는데 그러면은 극성 모멘트는 얼마고 다이폴 모멘트는 얼마고 이런 것들에서 NaCl과 비슷한 놈이 끼리끼리 잘 놀아요. 녹을 때도 그죠? 그런 것들을 녹아서 찾아가지고 최적화된 용매를 찾는 과정이었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것도 녹을 수 있죠. 만약에 물에 녹을 극성을 가져야 되고 또 차이가 좀 있어요. 뭐 유전상수도 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 해서 매칭이 잘 되면 잘 농단이 사실 이온이 공적 그 안에 끼어 들어가야 되니까 물의 분자가 H2O 요만큼 한데 얘가 녹이는 뭐 어떤 세라믹 재료 하나 뜯어냈을 때 이만큼 하다 그럼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크기도 봐야 되고요. 네. NaCl은 문제가 없이 잘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지금 3시까지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질문도 뭐 재료공학과는 어떻게 가면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네, 들어오는데 네. 약간 통합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됐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 신소재 공학이라는 학문을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조금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나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학과를 나왔어.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학부를 마치고 내가 벤처라는 걸 해볼 수도 있죠, 막말로. 네. 그죠? 어떤 멋진 앱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기계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기계들은 뭐 마이크로 로봇인데 만들어서 해보니까 편의성도 있고 되게 좋더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어떤 연구한 행위 자체가 바로 어떤 소비자가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기계과라든지 뭐 컴퓨터 공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문제는 신소재 공학이랑 이거예요. 내가 새로운 반도체 소재를 만들었어. 내가 정말 가볍고 튼튼한 금속 소재를 만들었어. 근데 그게 마트에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 재료를 어떤 그 소재를 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그 중간상이죠. 따지고 보면 네. 재료공학이죠. 그래서 벤처라는 것들이 가망성이 없다고 말하면 되게 애매하고 재료공학 전공을 살린 벤처는 정말 쉽지 않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부만 마치고 내 전공을 살려서 재료공학을 하고 싶다. 가능은 한데 보통 가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꼭 전공을 살리는 일은 아니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신소재 공학을 좋아하고 내가 이거를 좀 진학해서 뭔가 해보고 싶으면은 좀 공부를 대학원 공부라든지 정도까지 좀 길게 보고 가면은 정말 좋은 앞으로 이 재료공학을 올해 석박사 이사급으로 한 인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취업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라든지 그런 거 훨씬 더 많은 찬스가 있으니까 물론 학문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되게 싫어하는데 이걸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좀 지원을 하고 뭐 했으면은 아마 재료공학 한번 매력이 꽤 있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들 그냥 짧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즐거워야 된다. 네. 재밌어야지 사실 그 긴 모든 학문이 공부를 할 그렇죠. 수가 네, 있으니까 네. 잘 생각해서 진로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소금을 이용한 재료 화학 실험 이야기 너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재밌는 강연 준비해 주신 류학규 교수님께 다들 채팅창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토요과학 강연은 이제 올해 20번의 강연 중에서 첫 번째 강연이었고요. 매 월마다 이제 홀수주 토요일에 2시에 이렇게 이제 라이브로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사실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꼭 참고해서 항상 이 시간 놓치지 말고 좋은 강연들 많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강연은 4월 16일 토요일이죠. 그래서 주제는 뉴 노멀 시대,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서울대학교 김세훈 교수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